안녕하십니까. 행정학 원론 27강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입니다. 27강은 제6장 관리, 인사행정 중에서 제2절 인적자원 관리 활동입니다. 우리는 제1절에서 인사행정의 어떤 제도적인 측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의 주요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무엇이 중요한 것들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인사행정에서는 선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능한 인재의 선발이야말로 가장 리더가 고민해야 될 그러한 사안입니다. 민간 기업의 사례이긴 하지만 제너럴 일렉트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업으로 뽑혔던 미국 기업입니다. 또 20세기 가장 위대한 경영인으로는 잭 웰치라는 기업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잭 웰치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였습니다. 그렇다면 제너럴 일렉트릭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업이었고 잭 웰치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로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경영인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가장 위대한 기업의 가장 위대한 경영인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핵심은 인재 중심 경영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인재 중심 경영을 모토로 삼았는데요. 특히 인재 중심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인재의 선발이었습니다. 인사행정의 주요 요소에서 첫 번째 내용이 선발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좋을까? 아니면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 더 좋을까? 제너럴 일렉트릭은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 더 좋은 인재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여기서 조금 유의해야 될 것은 도덕성,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중시한 도덕성이라는 것은 ethics이나 moral, 즉 윤리, 도덕할 때의 도덕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과 다른 것은 아니지만 영어의 integrity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도덕성입니다. 어떤 인간의 됨됨이가 온전한 것, 인간이 된 것.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저거 인간이 됐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말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안 피우고 모범생 그런 식의 교통법규 잘 지키고 법규 잘 지키고 착한 일하고 그런 식의 도덕 윤리의 차원은 아니고 물론 그런 거하고도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윗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은 인테그리티의 중요한 품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에서 가장 중시한 게 도덕성이라면 공공 부문에 있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도덕성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은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과연 행정고시에서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뽑는지는 의문입니다. 한때
도덕성이 중요하다 해서 행정고시 과목에 국민윤리가 시험 과목에 편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없어졌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필기 시험으로 도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실 달리 도덕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칫 도덕성을 판단하겠답시고 시험제도에 손을 대는 순간 도덕성을 빌미로 특혜 선발이 비집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도덕성이 있는 인재를 선발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노심초사해야 되고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공직사회에서 그 해답이 나오지 못할지라도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도덕성 있는 인재를 선발할 것인가? 제너럴 일렉트릭의 사례나 기타 사례를 통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사행정의 주요한 요소는 개발입니다. 여기서 개발이란 인적 자원, 즉 역량의 개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사 이동도 개발의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서 그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 조직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 조직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행동과 권리에 관한 내용을 우리는 보통 인사행정의 유지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행동과 권리란 무엇일까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에 비해서 정치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사생활 자유권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 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즉 단체 행동권은 갖지 못합니다. 즉 단체 행동권이란 파업, 태업을 말합니다.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갖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단체 행동권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행동과 권리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은 인사행정의 유지활동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소로서는 평가를 둘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근무 성적 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무 성적 평정이란 업무를 어떻게 잘했는가 못했는가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했는가는 물론이고 사실 앞으로 잘할 수 있는가도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잘했는가만을 평가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인사를 하지만 장래의 인사 조치는 과거에 잘했는가는 물론이지만 앞으로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특정 자리가 비어 있을 때 누가 가장 거기에 잘 맞을까는 과거에 일을 잘했던 사람이 꼭 그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상, 보수는 인사행정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상 혹은 보수는 봉급을 주고 보너스를 주고 상을 주고 그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 그렇다면 보상은 비금전적인 승진, 해외 연수, 상훈 이런 것들도 포함하는가? 이것도
포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보상은 상당히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은 민간 기업과는 달리 매우 한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 기업에서는 잘할 경우 파격적인 보너스를 지불할 수 있지만 공공부문은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보상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보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인사행정의 주요 요소로서 보상은 동기부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즉, 보상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즉, 사람에게 금전적, 비금전적인 이익을 주는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적 보상입니다. 외적 보상은 봉급, 혜택, 승진, 사회의 인정과 존경 이런 것들은 외적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 외적 보상은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가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옛날 강의로 돌아가서 복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유의 보상이 있습니다. 고유의 보상이란 업무 수행 자체에서 유리한 성취감, 창의성을 요구하는 일로부터 느끼는 즐거움, 보다 중요한 일을 수행할 때 업무 수행에 영향을 목격할 때 느끼는 만족감, 이런 것들을 보통 지칭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보상이 있습니다. 우정, 대화, 교제 등으로부터 얻는 즐거움, 또 동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혹은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회적 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승진은 외적 보상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고유의 보상과 사회적 보상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진은 보다 중요한 직책에 임명됨으로써 재량권이 확대되고 더 많은 자율이 주어지고 따라서 궁극적으로 고유의 보상이 증가합니다. 즉 승진에 따라서 일 자체로부터 느끼는 즐거움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하고 더 자유롭고 따라서 일 자체로부터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승진은 사회적 보상의 성격에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즉 승진에 의해서 사회적 보상이 꼭 증가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보상의 성격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으로 인해서 보다 더 폭넓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보다 더 유능한 사람, 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민간 기업에서는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부문에도 성과급이 상당 부분 들어와 있고 점점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성과급은 고정급이 아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수를 이야기합니다. 고정급이란 일을 열심히 했건 적게 했건 성과가 많건 적건 항상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과급은 성과에 따라서, 즉 성과평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수를 지급합니다. 잘하면 더 많이 받고 못하면 적게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과급에는 개인 성과급과 집단 성과급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개인 성과급은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집단 성과급은 집단에게 지불되는데 대한민국은 개인 성과급보다는 집단 성과급이 더 적합하다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에는 집단 성과급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성과급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성과급은 좋은 영향을 미친다. 즉 성과급에 따라서 성과가 증진된다. 즉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증진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비금전적 보상과 일 자체로부터의 즐거움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성과급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비금전적 보상, 칭찬, 자존, 인정, 그리고 일 자체로부터의 즐거움, 아까 이것을 고유의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성과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사행정에서 또 중요한 내용은 공직자 윤리입니다. 이것을 또 행정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 윤리는 가장 효과적인 내부 통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조직이란 사회 통제 시스템이고 윤리는 매우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리는 법과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작동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법과 규정으로 규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윤리가 자발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법과 규정보다도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윤리는 능력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까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지적 능력과 도덕성을 놓고 고민했다. 결국은 도덕성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의 도덕성은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 윤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도 당연히 윤리가 중요할 것이고 어쩌면 윤리가 민간 부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리더는 윤리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윤리적인 것과 윤리적이지 않은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아니면 금지되어야 하는가? 모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명백하게 비윤리적인 행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호한 경우에는 리더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윤리 기준은 존재만으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는 조직과 그렇지 않는 조직은 차이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윤리 기준은 존재하기만 해도 인간의 잠재의식에 잠입해서 아무래도 사람을 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내부 통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정 액수 이상의 식사 대접을 공무원이 받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겠지만 그 기준이 존재하면 아무래도 우리 인간의 잠재의식에 그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마다 내가 이 식사 대접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라고 고민하게 되고 아무래도 호화로운 식사 대접은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윤리가 공공부문에서 매우 중요하다면 높은 윤리 수준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교육과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입식 교육은 비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교육을 시키면 아마 대부분 꾸벅꾸벅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입식 교육은 매우 비효과적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사례 중심의 동영상 교육 같은 것이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에게 한 편의 영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행복하게 사는 신혼부부가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철저하게 가정이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를 보여주면 구태여 공무원들한테 당신은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절대로 비도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주입식 교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주기적 감시와 주의 환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지 마라, 나쁜 일이다 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윤리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끊임없이 가져야 될 높은 윤리 수준을 주의 환기시키고 거기서 어긋나면 주기적으로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처벌과 상훈이 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감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을 적발했으면 반드시 처벌함으로써 윤리적 행위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인재에게는 상을 주어서 격려하고 모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최고 경영자와 상위 관리자들의 솔선수범. 솔선수범이야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윗물이 맑아도 아랫물이 안 맑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매우 열심히 솔선수범하는데 밑에 사람들은 여전히 부패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상당수의 경우는 윗사람이 솔선수범해서 윤리적이 되면 아랫사람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억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윤리에 대한 관심,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높은 윤리 수준이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높은 윤리 의식이 필요합니다. 높은 윤리 의식은 물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필요하고 앞에서 보았던 조직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장치나 어떤 행동, 제도에 의해서 높은 윤리 의식이 갖춰질 것입니다. 또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행정의 공개는 윤리적인 행위를 유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공공부문을 보면 행정의 공개가 생각보다 매우 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정말 공개되기만 해도 공무원들은 조심하게 됩니다. 행정의 공개라는 것은 자칫 들으면 진부하고 너무 상식적으로 들리지만 그 효과는 결코 진부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데요. 비윤리적인 행위를 고발하는 것을 존중하고 비겁하게 생각하지 않은 인식, 조직 문화 이런 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환경이 갖추어질 때만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만 조직의 고질적인 비리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의하지 않으면 조직의 비리는 계속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내부 고발을 더 장려하기 위한 선진국은 여러 가지 법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 사람이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부 고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조직 문화가 내부 고발자가 살 수 없게,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문화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건을 봤습니다. 구성원의 윤리에 정말 가장 효과적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만은 사회의 도덕적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비윤리적인데 어떤 특정 조직만 윤리적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최고 책임자의 솔선수범이야말로 또 가장 효과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학 원론 27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입니다. 감사합니다.